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 TV 이주천입니다. 여기 지금 국회에 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세미나가 열리겠습니다. 국회의원 회관 제8 간담회실입니다. 자, 2시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회의원과 더불어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자, 주최는 국회의원 이성권, 또 국회의원 서천호, 국힘정책위원회에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를 잠시 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수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축사는 장동혁, 송원석, 국힘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입니다. 그리고 기념사진 촬영이 있고 자장으로 이인호 중앙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제자로 장영수 고려대학 법학전문대학 명예교수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헌법적 문제점을 발제해 주시고, 그다음 토론자로는 4명이 있습니다. 남성국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 두 번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셋째 박주현 전 경찰수사연구원 안보수사과장, 넷째로 네 번째 토론자 최기식 변호사입니다. 전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 검사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종합토론이 있습니다. 3시 40분 정도 이 세미나는 마칠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2시부터 곧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국회의원회관 제8 세미나실입니다. 이주천 TV였습니다. 여기 개회사로는 김도읍 국민힘 정책위원장이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잠시 자리 비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의원님들 자리 비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뒤로 빠질게요. 그분도 좀 이따 갈 거 아닙니까? 인사하고 갈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잠시 배워드릴게요. 네. 이거 좀 놓고. 오시면 잠시 배워드릴게요. 예, 오늘 2시부터 토론회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저희 공동 주최해 주신 김동 부장님과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님께서 바로 옆에 토론회에 잠깐 가 계셨다 오시는 관계로 오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전 당대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성일종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보이고, 김민전 국회의원도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국 교수도 보입니다.
여기 지금 장영수 교수도 보입니다. 국가본부 폐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뭐 관측을 위한 것이지 뭐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국민을 위한 법, 국가본부 폐지가 아니라 간첩을 살리기 위한 법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전 국회의원도 이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국회에서 진행해가는 법률에 따라 있어. 예, 지금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그리고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공동 개최하고 있습니다. 첫 식수는 국민의힘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식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내빈과 고견을 전해주실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전환과 직책만을 호명해 드림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공동 개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보를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이시구나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의 주인공이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주실 분들입니다. 패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총 4분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십니다. 먼저 남성우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님 오셨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님 함께하십니다. 박주연 전 경찰수사연구원 안보수사학 과장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기식 변호사님 함께하십니다. 이어서 외빈 소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힘을 실어주시고자 많은 외빈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먼저 장도혁 당대표님이 원래 참석을 하시기로 되어 있었으나 일정상 부득이하게 참여하시지 못하였고요. 토론의 자료집 지면상에 축사로 대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동 개최자이신 김도우 국민의힘 수책위 의장님도 원래 참석을 약속을 하셨는데 일정이 불가피하게 조율이 안 되면서 오늘 참석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개사를 지면상에 있는 개사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은 지금 한참 오고 계시는 중으로 그래서 오시면 중간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의원님 한 분 한 분 소개를 정확하게 해드리는 게 또 구체적으로 해드리는 게 좋으나 시간 관계상 호명 권한과 직책만 알려드림을 원래양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함께하십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원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강대식 의원님은 오셨다가 급한 일정 때문에 이사를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희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서명본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유영원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김소희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이종욱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최은석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김민전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또 오고 계신다고 연락을 죄송합니다. 김대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참 박수. 예, 지금 많은 의원님들 함께 하신다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오시는 대로 중간중간에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사를 시작하는 개사와 환영사를 함께 하겠는데요. 먼저 이성권 의원님 그리고 저희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지금 함께 들어오고 계십니다. 행사 박수. 네, 반갑습니다. 부산 사학갑에 그리고 또 정보위원회 감사를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원내를 지휘하고 있는 송원석 의원님께서 바쁜 그 많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석하시고 또 많은 의원님들 또 전문가분들이 모인 걸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네. 진심으로 이런 열기가 모여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정책위 우리 김도우 의장님이 함께 또 서천호 의원님과 함께 개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송원석 원내대표님, 또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김기현 전 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전문가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또 저지를 해주시기 위해서 모여주신 이인옥 교수님 그리고 장영수 명예교수님 또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남성욱 교수님, 유동열 원장님, 박주연 박사님, 최기식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좀 충격적입니다. 왜 이번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충격적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제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국회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이런 요구가 나온 게 제 인생에서 지금 2번째입니다. 제가 17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의원 초선 활동을 할 당시에 2004년 12월 달에 아마 아시는 분들 그 김기현 대표님이 저와 같은 17대 초선 활동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때 노무현 정부가 열린우리당 152석과 민노당
열색을 앞세워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사립학교법 또 여러 가지 기업 입법이라는 명분 하에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한나라당이었는데 123석에 불과했습니다만 국민의 목소리와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아낸 전례가 있습니다. 딱 20년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북한은 더욱더 더 강경한 군사적인 도발과 또 체제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더 강구한 동작들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20년 지난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전에 평화를 그리고 통일을 주장해 오다가 2023년 12월 달에 노동당 전원회의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최고회의를 통해 가지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론이라는 형태로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한국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체제 붕괴와 그리고 무력에 대한 통일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주장을 하고 그다음 미사일이라든지 또 핵이나 이런 핵 무력들을 완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역으로 역행하는 이런 작태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을 철저하게 모으고 그리고 밖에 있는 국민의 힘,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저희들 국민의 힘이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저지해내도록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원 의원님 환영사 말씀 도중에 두 분의 의원님이 더 참석을 해주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선영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네, 김종양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네, 이어서 공동개최자이신 서천호 의원님의 축사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서천호입니다. 우리 사실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이노갑 교수님, 또 박영철 교수님, 남성 교수님, 이동재 원장님, 또 박규일 박사님, 또 최희식 변호사님, 사실 연락을 촉박하게 됐는데 전혀 기꺼이 이번에 해서 참석하시겠다는 의식을 받아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첨예히 발전한지 반증하겠습니다. 또 국회 일정이 바쁘신 분은 조원수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민주주의총도 간첩 사건을 다 하실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 이 간첩 활동이 아주 노출되어 있고 공개적으로 지금 수년간 자행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가보안법 폐지 이 부분이 내세운다는 부분은 간첩 활동을 국가가 나서서 매력적을 주는 것 같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처지가 되어야 되고 또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얼마나 이게 이 문제가 심각한지를 온 국민들 알리는 수주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을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원길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 타이틀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해 주신 이성근 의원님 그리고 서천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에 보니까 국가보안법이 90년대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무려 8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이 국가보안법 없애려고 엄청나게 했었는데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인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가보안법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국정원에서 를 국정원에서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이제 떼어내가지고 사실상 경찰 쪽으로 이관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경찰 쪽에서는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공 수사가 지금은 공중에 붕 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뭐 해킹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자산들을 가상자산 같은 거를 또 탈취해가고 또 다른 개인 정보를 또 빼내가고 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국가보안법마저도 폐지하겠다는 시도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민노총회는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아가지고 간첩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잡혔고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느냐, 진짜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안전한 미래 존속을 위해서는 우리가 꼭 힘을 모아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중한 임무를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좌장을 맡으신 이인호 교수님부터 장명수 교수님, 남정욱 교수님, 유동열 원장님, 박주현, 이게 뭐라고 하면 박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박사님, 최기식 위원장님까지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전문가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뜻을 모아주신 우리 의원님들 모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힘을 냅시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함께 하셔서 마저 소개 올려드리고 다음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임종득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위상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한 분 한 분의 말씀 다 들어보는 게 예의겠지만 시간 관계상 몇 분의 의원님만 대표로 해서 모시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 당대표이신 김기현 의원님께 말씀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서 수사를 해도 권해 열심히 뛰고 계신 우리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면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지적하는 은혜를 개최한 것을 축하드리고 이승근 의원님, 석천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간 조각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지키는, 그야말로 이게 세상의 공동의 시대, 카오스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많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입법 시스템은 무너져서 이미 입법부는 독재 권력의 신여화되고 있고 또 사법 시스템도 이제 독재 권력의 신여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이제는 안보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 대한민국의 근간이 생명줄을 할 수 있는 안보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해체 작업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깨어있는 시민이고 열려있는 입이고 담대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해야 될 일에 앞장서야 될 책임이 저와 우리 국민의힘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앞장서 싸울 것은 싸우고 지킬 것은 지켰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학계 혹은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이인호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남승욱 교수님, 유동일 원장님, 박지현 박사님과 최기식 박사님과 모두님께 감사드리고 그 정성이 불꽃빛을 발견하도록 끝까지 싸우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말씀만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제1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 성일종 국방위원장님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방위원장 맡고 있는 성유정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성건 의원님, 서천호 의원님께서 정말 아주 중요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 세미나를 열고 계십니다. 다 함께 하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방송을 보게 되실 텐데 오늘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에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국민들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공이나 영해를 침범을 해도 비례 대항을 안 하고 비행기가 바로 출격을 합니다. 그게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안보 문제는 그 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고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간첩이 그렇게 많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간첩단이 발각이 돼서 사법적 처리를 하는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이버를 비롯해서 너무 고도화되고 또 이 영역이 모든 기술에 이르기까지 첨단적으로 간첩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첩을 잡는 이 법을 더 강화하고 만들어도 새롭게 더 추가를 해서 강화를 해도 부족한데 이 기존에 있는 법을 없애겠다고 하는 게 이게 어느 나라 정당 사람들입니까 이게? 저는 집권여당이 맞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국방위원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 방첩사도 다 쪼개가지고 뿔뿔이 여기저기 떼겠다는 거 아닙니까? 간첩이 활동할 수 있도록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집권여당입니다. 이거 우리가 막지 못하면 군은 물론이고 산업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가 무너집니다. 오늘 정말로 이 두 분의 의원님께서 아주 귀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법을 반드시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수칠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북한이고 주변 국가들입니다. 왜 집권여당에서 지금 현재 우리와 적대시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이거나 아니면 위협적인 존재들한테 박수받을 일을 왜 집권여당이 합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귀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이 나라의 미래에 명운이 걸린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국민들이 많이 이 심각성을 알리는 좋은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마지막 식소입니다. 단체 기념 촬영인데요.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들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많은 분이 단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니시죠? 조금 더 오른쪽으로.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국민의힘 하면 파이팅, 국가보안법 사수하면 파이팅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파이팅! 국가보안법 사수 파이팅!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파이팅! 국가보안법 사수 파이팅!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이 본격적으로 발제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국회입니다.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 국가본부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세미나가 있는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입니다.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이인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이인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토론회 발표도 하고 또 사회를 보곤 합니다만 오늘처럼 무거운 토론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근데 이 안전장치를 제거하겠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특정 정파가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국가의 자기 보존 의무를 저는 배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왜 이와 같은 자기 보존 의무의 배반인지를 여러 전문가들께서 국민들께 설명을 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것이 널리 전파돼서 이 시도가 좌절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장명수 교수님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저희 헌법학계의 원로이시기도 하고 또 헌법학을 사실상 이끌어 오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독재 시대를 맞이해서 최근에 활동하시는 걸 보니까 거의 전사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법률 전사로. 그래서 제가 특별히 다른 소개를 안 해도 우리 장 교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토론 내분이 계십니다. 남성우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님. 남 교수님도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언론이나 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나라 대북이나 통일이나 또는 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네, 다음으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 원장님입니다. 예, 유동열 원장님은 싱크탱크로서 지금 자유민주연구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이끄시면서 이 분야로 엄청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주연 전 경찰수사연구원 안보수사학과 교수님이신 박주연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박 교수님도 안보 분야 25년 동안 지금 재직하시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연구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기식 변호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경찰 출신으로 지금은 이전에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법무협력관 하셨고 법무부에 통일법무관을 하셔서 통일 분야도 아주 많은 지식과 식견을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발제자와 네 분의 토론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지금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교수님께서 한
5분 정도 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토론자분께서 한 8분 정도로 일단 하고 또 서로 상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이 기회에서 환영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2004년 당시에는 그때 정말 조금 폐지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폐지보험이라니 전체 국회의원들은 50명 단위로 이제 좀 이거 뭐 그대로 밀고만 가도 초과되겠다라고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은 토론회도 있었고, 그중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TV에서 끝장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토론회는 패널을 나눠서 토론할 때 제가 이제 참여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있는데, 흥미로웠던 것은 거기 이제 대학생들을 배경관처럼 구성을 해놨죠. 이분들이 토론 전에 국가보험 폐지되어야 되는 문제에 대한 찬반 표를 먼저 하고 토론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찬반 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 토론에 영향을 받아서 의견이 달라졌는 이걸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재밌었던 것입니다. 그때 표결 전에는 폐지가 가져왔습니다. 토론 끝나고 나서는 정치가 가져왔습니다. 저 외에도 이제 다른 분들이 함께 해줬고, 또 저쪽에서는 과거에 이제 통일부처럼 불리던 임수경치를 불릴 때 이것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 대학생들이 판단했었던 것이 어떤 의미에서 전체 국민이 생각하는 것을 추론하는, 말하자면 처음에는 그거 뭐 페이지 하거나 말거나 하거나 그게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크게 좀 이야기해주세요. 조금만 크게. 예, 그러던 것이 이제 이 국가보험 폐지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들도 많이 이야기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세미나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때 대학생들에게 대해서 가장 와닿던 부분들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첫째로 국가보험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한 후에 10번째로 만든 법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장 초기에 만든 법률 중에 하나고, 그만큼이나 뭐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당연히 존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폐지를 하면 결국은 국가 안전을 보면 없이도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나라 없다. 말하자면 국가보험 폐지는 뭔가 그걸 대체하는 다른 법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바에야 있는 국가보험법 잘 정비해서 쓰는 게 낫지. 괜히 있는 거 폐지하고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논란을 또다시 시작하고, 이것도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국가보험법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주 야만적인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조사할 때 제가 처음 머릿속에 나왔던 것은, 글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다는 게 좀 안 믿어진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나치령을 겪었던 독일이라든지, 혹은 이슬람 세력과 계속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나라가 그런 법이 없어? 이건 도대체 믿을 수 없다 하면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대표적인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도덕적 것들이 다 생긴 겁니다. 완전히 이거 사실과 다르지. 확인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하다가 워낙에 이제 대놓고 하니까 그런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던 겁니다. 지금 국가헌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있고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릅니다. 좀 억울하게 얘기한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일단 이것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1948년 만들어질 당시에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국가헌법이 마치 보수 진영에 혹은 남북한 대립의 상징적인 입법처럼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반공법이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관심이 옮겨져 온 것은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동쪽블록이 객체되고 우리 기업들이 동북권 진출을 경제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니네 나라를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 와서 장사를 하면서 반공을 거부하게 되냐 이게 이상하지 않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때 반공법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 반공법을 폐지하면서 반공법의 주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국가보안법으로 흡수됐습니다. 반공법은 없어졌는데 국가보안법 그런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타겟이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바뀌면서 이런 애들이 이제 쭉 벌어졌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다른 법으로 하면은 이런 일이 또 벌어졌거든요. 이런 것도 보고 또 다른 것도 그렇다고 국가 안보에 관한 법을 아예 없이 공백으로 만들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일반 형법을 합쳐요. 일반 형법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불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 형법 외에 특별 형법들과 얼마나 많이 두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덜 중요하고 훨씬 덜 복잡한 것들도 그런데 우리가 뭐 특별처법이라고 얘기해요. 국민적인 처벌이라고 얘기해요. 혹은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고 법률들은 온갖 종류의 이런 법들이 있는데 그걸 왜 만듭니까? 일반 형법으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일반적인 형법에서 하는 거를 이런 특별한 거를 세세하게 구분해서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막 뒤집박으로 해놓으면 훨씬 더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일반 형법 이외의 특별 형법도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법률을 독립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흡수하면 된다. 정말 너무 나이브하게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무식해서 용감하게 그런 생각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좀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좀 설명드리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이후에 국가보안법만큼 논란이 많이 되고 위헌 결정을 많이 받아봤던 법률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아예 폐지하지. 이거 몇 조 몇 상 위헌, 몇 조 몇 상 위헌 해가면서 여러 차례 검수소가 위헌 결정 받았었고 그리고 일일이 개정됐고 또 헌재 결정 보도는 이 조항 위헌 안 받았지만 고치는 김에 같이 고치는 게 맞겠다. 이대로 수정한 것들도 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거 그런 의도가 없는데 이거 이렇게 다시 보라는 특히 이제 이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이게 남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뭔가 왕래하고 이런 것들 다 적어놨는데
이거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 그 말은 일리가 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법규조문을 개정을 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전제기본 질서에 위해가 된다는 정을 알면서 놀러 간 사람까지 소홀하지는 않겠다. 근데 이게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했다면 그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듣고 보고회의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초기에 어부터도 국가보고 이 조항은 위원회 전체를 위원회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위원회가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최대 10년간에는 개소는 있었어도 위헌으로 이동을 적은 없습니다. 이미 아직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웬만큼 유연성이 제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남북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한 면에서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흡사된다. 그걸 적절하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대착오적이다. 남북한 유엔 동제가 있나 혹은 나도 기본하고 있으나 이런 채택된 이유가 있어서 이런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하냐. 이거 폐지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노동자법 되거든요. 90년대 초반입니다. 90년, 91년 이 무렵이었는데 거기서부터 벌써 30년이 넘었고 그 이후에 30년 동안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이유를 볼 때로는 북한과의 관계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서 평화 통일을 작성하기 위해서 계속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되겠지만 일종의 통일의 동반자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 북한이 계속 대남 적화 통일을 시도하고 있는 부동단체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워낙 한쪽 보고 때 아니라 양면을 다 보고 그래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필요하고 국가법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20년 이상 법제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싹 무시하고 오히려 90년대 얘기를 하면서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하는 이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와 말로 시대착오적이다.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몇 가지 법원제도의 결정 같은 것들을 쭉 소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을 시간이 안 되고 다만 그 안에서 국가보안법의 전체 이유를 법원제도가 정확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그 점은 일단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론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진짜 폐지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간첩들의 천국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너무 익숙하다. 왜냐면은 그냥 간첩이 와서 활동하는 건 지금 그렇고 또 국민들이 그게 돼가지고 어떤 심각성을 예능하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간첩 몇명 왔다 해봤자 나라가 망하겠어.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국가 자체가 보호 장치를 갖다가 스스로 개장합니다. 그럼으로써 유사시 그래서 지금 간첩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의식하는 국회의원 내지는 점점 북한이 군사동을 쪽으로 기울어가는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방어 장치를 강화해도 시원찮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더 무장해져야 됩니다.
이게 맞느냐?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안 그래도 대공수사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공수사권이 영서로 넘어간 이후에 이 대공수사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제 아예 국가보안법을 폐기해버린다.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불신 이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가보안법 폐기하려는 것은 국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처벌받는 그런 이 운동권 세력들의 어떤 감정적인 반발 이런 것들을 등록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 우려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국가보안법을 정말 폐기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아니고 싶다. 제가 하는 말은 그런 것을 찾아올 수 없었다. 이 말로 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 폐지 이 상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건가요? 없다는 거죠. 예. 거의 찾을 수가 없다. 예. 이 헌법재판소도 왜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야 되는가를 충분히 논증을 했습니다. 이미 그거는 지금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논쟁이 함익되어 있는 것인데 단순히 어떤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그 법률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고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 이어서 남성욱 교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하면 평양의 김정은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겁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수천호 의원님, 이성노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면 다 소개를 하고 존중을 하고 예의를 하죠. 그리고 또 국가에서 세금으로 또 지원을 하고.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 페이지에 31분의 국회의원이 발의자를 올렸습니다. 300명 중에 31분이면 10%죠. 대한민국의 세금을 걷어서 김정은이 원하는 일을 빼찌다르신 분들이 하는 지금 형국입니다. 이게 타보면 평양과 서울의 지하 커넥션이 작동하는, 우리 장 교수님은 이제 이 헌법상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지만 저희는 북한의 대남 전략 차원에서 이걸 봅니다. 자, 간첩이 있나라는 그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산에서 이슬 맞고 내려오는 사람, 밤에 단파 라디오 듣는 사람인데요. 여기 2000년대 들어서 간첩 행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IT 기술에 따라. 구태여 평양에서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직파 간첩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간첩을 하느냐? 자생 토착 세력들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이 SNS상으로 이 사람의 행태를 평양에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맛이 변했구나. 그러면 이제 톡을 시작합니다.
톡을 시작해서 캄보디아의 어느 호텔 로비에서 매달 며칠 날 만나자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사진을 같이 찍고요. 한 10,000불에서 50,000불 정도, 10,000불에서 50,000불 정도 일종의 격려금을 주는 거죠. 자, 당신은 노동당에 지금 가입 직전이다. 가서 돌아가서 통일활동을 열심히 하라. 그러면 1년 후에 당신은 평양에서 인정을 할 것이다. 자, 이 사람 고무대 가지고 인천공항에 내려서 열심히 마치 민주화를 가장한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보내는 SNS에 대로 움직이는 거죠. 대표적인 게 청주 간첩단 사건입니다. 구태여 평양에서 직파를 할 이유가 없는 시기에 온 거죠. 자, 그래도 불편한 게 뭘까? 바로 국가보안법이 그래도 불편합니다. 왜? 적발이 됐을 때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할 때 근거가 형법 갖고는 안 되거든요. 형법이라는 거는 형사적인 어떤 범법행위인데 간첩행위를 처벌하기가 어렵죠. 자, 이번에 이 31분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발의하는 그 발의문을 보면 보안법 존속 근거가 없어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1948년 10월에 그때는 형법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이제 형법이 있는 이상은 국가보안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형법과 국가보안법은 관할 규율이 다른 거죠. 자,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제 앞장서는 사람들이 7조 찬양공무하고 10조의 불고지죄 두 가지 조항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겁니다. 이 법이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또 저쪽 땅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저희가 ABC로 분류를 해보면 증세가 심한 의원들이 몇 분 있죠. 자, 그 증세가 심한 분들이 바로 진보당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비례가 한 분, 지역으로 3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4분이. 자, 이게 무슨 전략일까? 바로 평양에서 이야기하는 원내 제도권 전략입니다. 네, 과거에는 원내에서 주로 이렇게 활동하는 전략인데 이게 이제 원내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제는 원내에 들어가서 활동할 여건이 됐다고 보는 것이 결국 평양의 전략이죠. 그래서 자그마치 4분씩이나 하여튼 대한민국 희한한 나라입니다. 세금으로 평양을 지지하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세비를 지출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난 청주 간첩단의 대법원 최고 판례가요 9년 6개월입니다. 이거 민변 변호사들이 그 법정에서 수많은 태업을 했는데도 9년 6개월 나왔다는 건 무기징역 땀인데 그냥 그 정도 감염된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 또 하나 개탄스러운 게 제가 칼럼을 몇 번 썼는데 간첩죄 형법 98조 개정이 안 됩니다. OECD 선진국 32개국 중에 간첩을 간첩이라 부르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근데 이게 몇 차례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다가 지난 봄에 제야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민주당이 뒤로 물러서가지고 법안 소위에서 그냥 지금 묻혀있고. 네, 중국 사람이 북한에 연계돼가지고 사진을 국가보안시설 아무리 찍고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네, 한미 연합작전을 중계방송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게 지금 형법 98조 간첩죄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시간 관계상 결론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77년 된 법안인데
이거 100년은 채워야 될 텐데 지금 풍전등화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 이거 막을 수 있을까? 네, 수천여 의원님 고생 많으신데 이거 지금 뭐 국회 지형이 이거 우리가 뭐 필리버스터를 해도 안 되고 농성을 해도 안 되고 이거 결국은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청원이 지금 10만 명을 넘어갔는데 뭐 우리 당원이 10만 원 더 되죠, 강선영님. 네, 최소한 우리 당원이라도 서명을 해야죠, 반대 청원을. 지금 뭐 당원이 한 5, 60만 명 뭐 통계가 잡히는데 당원분들한테라도 이거 반대 청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국회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반대 이거는 시민운동밖에 저지가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입법 권력이 열세인데 이걸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막을 길이 과연 뭐가 있을까? 뭐 저희 칼럼도 쓰고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고요. 시민운동, 우리 당원 중심의 반대 청원운동 등등등등등등을 해주셔야지 그나마 바람 앞에 등불이 꺼지지 않고 지속될 것입니다. 네, 추천해 주신 서천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국회에서만의 이런 반대 세미나를 하는 것은 현격히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고 시민 전체가 일어나야 된다. 그에 깊이 공감합니다. 어떤 행태로든 지금 이 상태로 진행되는 것이 저희들의 국가 안위에 엄청난 위험을 지금 초래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음으로 자유민주연구원의 우리 유동열 원장님께서 예, 저는 간단하게 예. 그 픽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빅티로요? 이거 앞에 있죠? 아, 앞에 있나요? 예, 예. 예. 이 국가보안법 문제가 좀 불거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토론문이지만 우리 20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인데 그래서 상세하게 좀 자료 제공 차원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문에 보면은 면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보안법의 정당성, 국가보안법의 구문 부담이라고 해서 대표적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는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뤘고요. 그래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아까 우리 남정욱 교수님이 풍전등화의 국가보안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국회 의석분포를 보면 뭐 집권 여당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지금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제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을 보면은 제한유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제한유예 2위에 남아있는 걸 읽어보면은 그동안 북한이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북한이나 그의 추종세력인 종국 세력 또 짝퉁 진보 세력들이 주장하는 논거를 그대로 다루고 있어요. 이게 북한 주장입니다. 이쪽에 지금 제한유예에 남아있는 폐지 주장 논거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논거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수차에 이걸 다 배제시켰어요. 수차례 인용을 안고 배제시킨 논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합헌이고 하면서 지금 논의된 이러한 것들을 다 배제시킨 논리거든요. 그런데 좀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투적인 이런 단골 메뉴를 가지고 또 하자? 솔직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저희 자유민주연구원에서 안보 관련 여론조사를 매년 하는데 올해도 했고 또 2023년도 헌법재판소에 위원 재청이 걸려가지고 제가 또 앞두고 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 7월달에 제가 했는데요. 국가보안법의 한 92%가 7조 사건입니다. 그래서 7조 문제를 다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유지해야 된다가 44%고 폐지해야 된다가 24%예요.
압도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유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거죠. 이때가 어떻습니까?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이 돼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44%가 유지하자는 의견이에요. 반대하는, 폐지하는 24%인데 그것도 무지방입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2년 전에 국가보안법 유지 여부를 물어봤어요. 7점 아니라. 찬성 64%입니다. 반대가 24%. 여러분 보세요. 24%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가보안법이나 이 안보 관련 사례에서 24%는 고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2년 전하고 현재하고 반대색이 딱 24% 나와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보헌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저 말씀드립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상투적인 이런 그 논리를 가지고 또 폐지하자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까 우리 남성 교수가 북한 김정은이 이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을 없애면은 이 대한민국 안보는 당연히 흐르지고 북한의 대남혁명에 고속도로를 따라주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보안 폐지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AI한테 물어봤어요. 국가보안법 관련 국내 전문가가 누굽니까 했더니 그 유동열이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많은 글을 쓰고 말을 발표했고 논거를 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하였으니까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자 넘기고요. 정도의 정당성은 뭐냐면 이 체제소법이잖아요. 저는 이 국가보안법을 안보헌법이라고 합니다. 안보헌법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안보헌법을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고요. 지금 그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 불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딱 네 종류입니다. 간첩. 간첩 활동은 국가보안법으로 차단시키고 거부가 척벌 하니까. 그 다음에 종북 세력들, 특히 안보위의 세력들. 그 다음 좌익분자, 북한 찬양가. 이런 사람들이 불편하죠. 선량한 국민이 꼭 국가보안법이 뭐가 무섭습니까? 아무 이상이 없이 사는데. 그런데 그 소수의 간첩 등 안보의 세력들을 보호하고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북한 형법에 반국가범죄하고 반민족범죄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사실 써놨거든요. 조항까지. 정말 엄청나게 극형에 처합니다. 이 북한과의 형법도 그렇고요. 또 세계 각국의 안보 입법례가 나와 있어요. 미국의 소위 그러니까 국가안전법이라든지 자유법이라든지 또 미국은 이 헌법에 간첩죄가 또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세계 입법례로 볼 때도 대한민국 국가법은 국가법 매우 약합니다. 약하다고 보시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국가보안법 투쟁하면은 정말로 국가보안법 없애고 싶으면은 우리 정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싸우지 말고 북한 가서 김정은이한테 싸워라. 김정은이가 대남 적화행동을 포기하고 정말 진정한 평화를 나오면은 그때는 국가보안법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했고 그동안에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합헌 판결이 수차례 나왔어요. 아까 우리 장영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뭐 폐지는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 왜 국가보안법을 북한은 전국 세력은 없애자고 하는지 아십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반혁명령, 반대반자, 남한 사회혁명을 반대하는 역량을 북한이 3개로 규정하고 이걸 3대 반혁명 역량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게 바로 주한미군과 국군 남북부장입니다. 대한민국을 혁명해야 되는데 주한미군하고 대한민국 국군이 그 안보부정력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없어 무력화시키려고. 두 번째로 뭐냐? 두 번째로 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대공수사기관, 국정원, 경찰, 방첩제라는 거예요. 이 국정원은 이제 대공수사권이 없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방첩제라는 지금 갈갈 찢어지는 상태고
이 경찰 나갔는데 2024년에 작년에 대공수사권을 전담하는데 2년 동안 간첩을 한 명도 못 잡았습니다. 한 명 그 간첩이 없어 못 잡는 겁니까? 잡으려면 죄송합니다. 저도 우리 경찰이 제 친족집이지만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있는 게 제도적인 반영의 역량이라고도 국가보안법을 들고 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지 남한 국민이 성사된다 이거예요. 북한이 3대 반영의 역량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저희 자유민주연구원에서 그 국가보안법 유효제재 제정돼서 2022년부터 홈페이지에 또 SNS에다가 국가보안법 폐기 대응론으로 국가보안법 왜 제정됐습니까? 국가보안법이 사상표현자를 어감하나요? 국가보안법이 남북 교육 통일을 저해합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히 문제를 제기해서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조회수가 10만이 넘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이걸 보면 이거 참고해 주시고 일일이 지금 제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끝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대한민국의 북한 1대1의 구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북한을 조건해 있는 이 종국제비들 여러분 이 종국제비 북한을 조국래비라고 자꾸 그러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황선이 아시죠? 전대협 대표 한총희 대표로 평양 가서 평양산으로 얘기하고 돌아왔잖아요. 이 황선이가 평양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그 전날 걔가 계속 북한에 있을 때 일기장을 썼어요. 잡혀서. 근데 이 잡힐 일정을 저희가 앞에서 제가 그걸 분석했는데 그 평양을 떠나기 전날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가기 전날 쓴 편지를 보면은 일기를 보면 나는 내일이면 적지로 돌아간다. 대한민국이 자기를 놔두고 빌려준 대한민국이 적지에 적지. 그게 잡힐 수 있어요. 제가 법정에 나가서 그거 딱 흔들어가지고 유죄받는데 결정을 뻔했죠. 대한민국이 적입니다. 대한민국이 태어나고 학교 다니는데 지금 1대2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국가보안법을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느냐? 제가 국가보안법 수호연대 자유연대를 만들어서 106개 단체를 모았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자유민주연구원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련 변호사 모임, 그다음 행동하는 자유시민 2.0, 그 다음에 다른 사회시민회 이 4개 단체가 중간단체가 돼가지고 반을 가지고 헌법재판소 안에 가가지고 제가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 가서 우리 그 중간단체 회원님들이 여기 지금 우리 방첩자라고 호우회 회장님 오셨는데 방첩자님의 그 가치도 없는 방첩처 간부들 모임 회장, 변사회장이 오셨는데 저희가 다 적었습니다. 양재 회장, 국정의 양재 회장입니다. 저희가 다 들고 써있고. 근데 신문에다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해서 방송에서 세미나를 하고 이런 활동을 이제 재개하려고 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저 조정합니다. 제가 많이 안 해놨는데 이게 제일 들려줄래요? 네. 이게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를 다시 재가동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동해가지고 아까 우리 남성욱 교수님이 좋은 말씀했어요. 국회 의석 분포로 볼 때는 집권당이 폐지 결정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국민이죠. 국민 여론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북한 및 종국 또 얼치 짝퉁 진보들이 외치는 왜곡된 선동 논리, 뭐 만고의 악법이라든지 뭐 세계에서 유례없는 악법이다 이런 이게 다 거짓선동입니다. 이 거짓선동을 물리치고 국민들이 올바르게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활동을 저희가 계속 하겠다라고 하고 이것은 우리 시민세력하고 우리 국민의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국가보안법 폐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주십니다. 저희는 내년 1월 1일부터 여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조를 나눠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하면서 여론을 불지키고요. 또 우리 계시는 장영순 교수님이라든지 또 남성분이 참여 많이 했으니까
보니까 계속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을 제대로 알리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죠. 특히 최기식 검사님은 제가 이제 공항검사부터 알고 지내신 분인데 정말 1시대라는 간첩당 적발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 최기식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좀 이론적으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폐지할 게 아니라 강화시켜야 된다. 여기 지금 이게 바로 국가보안법 사도를 강화시키자는 제 주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동일 원장님이 든든합니다.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하는 자유수의 연대를 지금 재결성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어서 박주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개정된 시간도 짧으니까 1, 2장 빼고 아무래도 이제 관점이 장윤수 교수님 때문에 헌법적 관점이고 대남전략하고 안보적 관점을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도대체 뭘 해야 되나 그래서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정말 저희가 원치 않는 시스템이긴 한데 만약에 대한민국에 폐지라는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면 앞으로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안보 파트에 좀 오랫동안 종사를 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오늘 이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해서 말씀드린 박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들은 좀 간략하게 빼고요. 과연 오늘 이 시작하는 간담회가 대한민국 전 국민들한테 이제 촉발하는 이 국가보안법을 존치시켜야 되고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국민들 이 뇌리에 꽂히는 간담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쉽게 설명드려서 이 더불어당에 추진하고 뭐 조국혁신당이라든가 진보당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시스템들로 해서 폐지가 된다고 하면 지금 첫 번째로 지금까지 간첩부터 해가지고 친북이라고 주장하고 국가보안법으로 검거됐던 사람들에서 대규모 석방이 나오게 되면 국민으로서 과연 찬성할 것이냐고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됐다면 그 사람들 플러스 알파에 관계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제2부터 해가지고 오늘 원장님께서 양심수라고 하는데요. 다 이제 국가보안법 전략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뒤에 후속타로 때릴 상황은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예시를 한다고 하면 국가보안법이 만약에 폐지가 돼가지고 이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간첩이 활동을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걸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대한민국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 시설 이게 1번 타깃이 됐던 거예요. 첫 번째로 북한을 추종하는 대규모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500개 가치 이상의 그룹들이 총 결집해가지고 광화문에 집결을 했다. 거기에 미 대사관절을 시도를 하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아니면 평택으로 와가지고 평택 컴프니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막을 거냐? 이 법이 폐지가 됐을 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안보적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막아줘야 될 거냐? 그러면 과연 이 31명의 국회의원이 국가를 위해서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느냐? 수많은 이 판결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국가보안법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적용할 가치도 없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촉이 되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안보부서에 있었으니까 북한에서 진영을 수수해가지고 활동했던 간첩들을 이제 많이 만나고 선생님들이 당신들이 한국에서 활동할 때 애로사항이라든가 적국 공작을 어떻게 하고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힘들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국부 폐지인데 이걸 폐지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스스로한테 만약에 대규모 선물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간첩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두 번째는 미군수를 공격하고 세 번째는 지금 현 정부에서 만약에 지금 북한하고 불협력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지만 광화문 광장에 인공위부터 해가지고 김정은, 김여정의 그다음에
김주의 사진 피켓을 들고 2018년처럼 환영단이 대규모 결성돼가지고 북한 김정은을 환영하는 인파가 물밀듯이 쏟아져 나온다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한지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방송에서는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원장님과 학회에서는 계속 팔럼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잡아설 수 있는 것은 이 정당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의견들이 국민들한테 꽂혀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에 꼭 필요한 국가보안법을 위해서 존치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아마 오늘 갑자기 간담회를 이성권 의원님과 수철 의원님이 하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다면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된다면 지금 가장 시급한 데가 이제 철책선 그쪽에 이제 군이 맡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으로 만약에 폐지가 되면 이제 탈출, 이 장애 탈출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에 관계된 걸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해상입니다. 해상을 배를 타고 북한으로 돌려갈 경우 이걸 뭘로 막을 거냐?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서 순수하게 배를 몰고 해상으로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또는 반대로 지금 북한의 지령을 수수했던 민노총 간첩보다 다양한 간첩들이 해외에서 접선을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2010년도에 김정일의 그 정찰총국 우에치트 공작 지시에서 직접 집하보다는 우회로 해가지고 접촉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정찰총국이라든가 문화교류국이 접선을 하는데 문제는 해외에서 그동안 비공개로 접촉했던 인물들이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이 없다면 굳이 비공식이 아닌 공식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령을 수수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안전에 안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조치가 돼야 되고요.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한다면 장기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무력화시켰고 이번에 방첩사 무력화시키고 과연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된다면 가첩을 검거하는 유일한 수사기관 안보수사국 이걸 놔둘 거냐. 전국에 이건 2,300명인데요. 2,300명 조금 더 되는데 거기에 국가보안법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수사관들이 지금 전면 국가보안 폐지가 되면 국가보안법 수사를 몰수동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과연 현 여당에서 놔둘 거냐. 제가 볼 때는 장기적 비전을 볼 때는 남과북의 교류 협력을 핑계 삼아서 안보팀의 와해 공작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보안 안보라는 타이틀을 경찰 리스트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정말로 생각하기 싫은 간첩이 판치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라 공산주의로 가는 교두보가 아마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박주영 교수님, 폐지됐을 때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좀 설명해 주셨고요. 이것들을 좀 더 쉽게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이 기억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으로 최식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검사 생활 한 20년 중에 특별히 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에서 1심 해당 간첩 사건을 수사했고 2008년도에는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라는 이적단체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번 간담회에 불러주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는 첫 번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한에서 친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놀이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 사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줄 것이고 기존에 처벌받았던 사람들에게도 각종 혜택을 줄 것입니다. 앞에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북한의 모든 북한의 것들을 찬양하고 북한의 것들을 소개하는 모든 이제 동영상이나 쇼츠나 그런 모든 영상들이 남한의 방송과 유튜브를 차지할 것입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걸 막지 않으면 아직 감수성이 예민하고 어린 우리 초중고 청년들 누가 이것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입니까? 정신무장이 해제된 대한민국이 도대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이 법안을 아예 일부 법안에 대한 폐지가 아니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면 폐지는 바로 남한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집권한 정부 여당에서 국회의원이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 것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31명은 공동 발의한 이 31명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법안을 발의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여러 우리 원장님이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저는 1심의 간첩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초임 이제 공안을 처음 한 검사로서 방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국정원 수사관 2명이 분홍색 보자기에 한 요만큼 되는 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배들이 2006년 지방선거 사건을 바빠가지고 이제 공안에 공짜도 잘 모르는 저에게 이 사건이 왔는데 보니까 장민호라는 1980년대 학번 성대를 다니다가 학생운동을 하니까 미국으로 보냈는데 미국에서 친북 활동가에게 포섭이 되고 북한에 2차례 갔다 온 장민호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386 운동권 세력을 포섭해서 단선 연계 복선 포치 아시죠? 386 운동권 세력 한 명 한 명을 단선으로 포섭을 하고 그걸 2선으로 배치하고 다시 3선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적발하기 위해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단서를 접하고 장민호도 따라붙였고 장민호에게 포섭된 나머지 간첩들을 따라붙어가지고 북경공항에서 이제 접선하는 이 피고인들을 따라붙여서 중국 베이징 국경 근처에 있는 동욱하원이라는 그 북한 아지트에 가는 것을 포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려 6개월에서 1년 동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집 앞에 출입하는 간첩들을 이제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들이 북한과 접선했다는 걸 발견하고 다시 또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계속 쫓아다녀서 결국 간첩 6명을 잡아내고 이들이 민주노동당을 친북정당화하려고 하던 단체임을 밝혀내게 됩니다. 정말 북한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지령문들을 보았습니다. 무려 50개의 지령문을 보았고 그 지령문에는 민주노동당 이번에 당대표는 누구로 하고 당 사무총장은 누구로 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지령이 내려오고 이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령을 수행하고 그 수행한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문건들을 다 보았습니다. 굉장히 전국법상으로 많은 증거들이 확보되었지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장민호가 자백해주지 않으면 참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무려 10일 5년 가까이 장민호와 함께 생활하면서 장민호로부터 전면적인 자백을 받아내게 되었고 그로부터 1심의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은 이후에 1심의 사건으로 인해서 잠수를 탔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왕재산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청주간첩단 사건이나 민노총 사건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이들의 행동 패턴들은 똑같습니다.
남한에서 동지들을 규합해서 조직을 만들고 중국이나 동남아에 가서 접선해서 지령을 받고 또 그 지령을 남한에 와서 수행해서 기본적으로 남한을 전복시킬 수 있는 진지를 구축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제 그 뒤에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8년간 보조금을 받으면서 버젓이 활동하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이러한 아주 우리 사회 민감한 부분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주장해 왔고 이들을 통해서 남한 사회는 점점 와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도무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툴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형법으로 도무지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숫자로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법은 저들이 한다면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통과시키기 전에 지금 제가 어제 보고 오니까 6만 5천 명 정도가 입법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우리 자유 보수 우파들이 나서서 전 국민 운동으로 이것은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러한 전 국민적 운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저희들 전문가들도 함께할 것이고 특별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반드시 막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호사님, 1심의 사건을 직접 담당하셨던 수사했던 검사의 경험과 더불어서 전 국민 운동으로 성득되어야 된다는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지금 절박하다는 심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발제자와 토론자 네 분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혹시 언론에서 질문도 좋고요, 코멘트도 좋습니다. 또 아니면 앞으로 우리 행동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우리 국회의원 빼고 일단 국회의원은 나중에 말씀. 예, 저희 이윤천 TV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누가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한 옥살이한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댓글에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그 확률이 100명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현재 간첩단 잡으려면 구체적 증거라든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여기 억울한 사람이 있다니 그런 그 댓글이 오는데 그게 수사 정황 통계 같은 것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어디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시죠. 그 지금 국가보안법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분 제가 이름 선택까지 아는데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예.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재심해서 무죄 선고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됐고 사명은 명백합니다. 다만 과거 일부 권위주의 정부 때 이 국가보안법을 일부 좀 뻥튀기한 그런 사례가 극히 일부 사례가 있어요.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 정부 안보수사기관에서 국가보안법 사고 간첩장을 조작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가 조작하겠습니까? 네? 또 그런 조작된 그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서 기소하겠어요? 또 재판부가 명령합니까? 지금도 다 허명명한 소리예요. 지금은 수사기관이 이제 국가보안법을 조작한다, 뻥튀기한다는 게 있을 수 없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가 이명박 정부,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그런 조작된 정부라고 인정하는 거죠. 내가 말 나온 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자꾸 많은 분들이 형법에서 형법을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형법 98조에 간첩죄가 있어요. 이 간첩죄는 뭐냐면 적국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인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방과 불국대체. 그러니까 이 형법 98조를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의 목축성 간첩죄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대법원에서 판례로 북한은 국가가 아니지만은 간첩죄의 경우에는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해서 처벌한다. 이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북한 간첩을 처벌해야 하는데
80년대에 국가보안법 4조 목적성의 간첩 때부터는 북한에서 간첩들은 다 국가보안법 4조로 처벌해요. 형법 98조로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예, 다른 분 계실까요? 없으면은 이 아직 우리 자리를 지켜주신 강선명 국회의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영수 교수님하고 스포츠자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좀 거칠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이 돼서 말씀하신 걸 깊이 듣고 역시 거칠하다만 알고 있었구나. 깊이 몰랐다라는 부분을 하나 알았습니다. 우리 1심의 사건 최기식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깜짝 놀란 게 제 국방위원회 지금 1심의 사건으로 처벌되는 현재 국방위원입니다. 그 사람이 국방위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위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1심의 사건에 처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군지 말씀 안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그들이 이제 지금 이제 제도권 안에 그것도 지금 국회 안에 버젓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놓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간첩 아니에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 화를 내더라고요. 공활고에 내가 재판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받았다. 피해보상도 받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쟁은 촉하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다. 정보력의 싸움이다. 우리가 싸워서 어느 곳에 내가 내 전투력을 집중 투입하는지를 적이 몰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 무기체계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야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창을 아무리 만들어도 상대가 내 창의 성능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면 그것이 제가 아무리 창을 만들어도 그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우리가 무기체계나 이렇게 올해 국방비를 보면은 무기체계 뭐 17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구매하는데 그 중에 1조만이라도 우리가 간첩을 잡는 데 투입한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간첩을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저 17조 무기체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너무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호소드리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것도 우리가 무기로 미국이 연합군이 승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독일의 암호를 풀어서 독일의 전략을 파악해서 그들에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끊임없이 소설공부에도 나오는 거기 세작이라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 분명히 상대방을 기만해가지고 상대방의 전술을 빼내고 그들에게 이기게 돼 있는 것이 다 전략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부분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말씀하신 여기 교수님들이나 프로님들이 정말 엄청나게 진지하게 호소드리는 말씀을 저도 작은 목소리지만 같이 한번 목소리를 내고 우리 서철호 의원님 당에서 충분히 아마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당원만 해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어떻게 지켜오는 필요시킨 대한민국을 저희가 최소한 관심이라도 갖고 끝까지 이 대한민국을 지켜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당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고 국가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따로 뭐 특별하게 불러서 한 분만 그러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대인 손혜정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시군요. 어느 유대인이 손혜정 네. 기자라고 합니다. 저 다름 아니라 이제 간첩 또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았는데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이제 여권 정당들이 발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좀 우려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민주당과 뭐 좌파 세력들이 꾸준히 주장하는 것이 또 이제 공정선언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들의 사고 방식에서 추정을 해보는 건데 혹시라도 행여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강화하려는 논리로서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이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좀 이어갈까봐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사전에 차단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종전선언이 야기할 위험성이나 행여나 종전선언을 한다 한들 국보법 폐지가 왜 불가한지에 대해서 좀 논리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남경수 교수님. 네, 우리 느데일 기자님 답변을 드리려면 경호년 내년 말뒤에 국제정세를 또 얘기를 길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내년에 미국 정상 간의 이제 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게 핵 보유 인정, 그 다음에 이제 한미연합훈련 중단, 그 다음에 종전 선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유지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논리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세종로의 어떤 부처 장관님이 뭐 이미 여러 차례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 기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내년도 동북아 정세하고 맞물려 있는데 문제는 우리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 병이 걸려서 이게 이제 또 김정은하고 지금 만나려고 해서 저희가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면 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기름을 붓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되고 좌파나 또 저쪽 선수들이 그야말로 기가 살아가지고 더욱더 하고 우리 쪽은 이제 약해지는 이제 그런 동북아 국제 정치가 내년에 펼쳐질까봐 지금부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전선언이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로 연결되는 논리, 이게 이제 참 걱정스러운 논리인데 야당이라는 게 외교안보에서 참 무력합니다. 이 외교안보 국방은 여당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정치가 인기 없다가 저렇게 비행기 한번 타고 나갔다 오면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는 여론이고 자매 정치고 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좀 얘기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설령 종전선언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종전선언이 되면 저쪽에서 논리를 이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완전히 이제 끝났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은 휴전협정,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 한미동맹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미국이 북한과 종전선언 다음에 외교관계 수립이 하는 게 지금 로드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분단체제 입장에서는 대남 적화 통일 전략만을 가지고 이 국가보안법을 붙들고 있기에는 힘이 붙여지는 동북아 국제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희로서는 뭐 김씨 일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뭐 국가보안법을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 바깥 동북아 국제정치가 녹록지 않은 그런 것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말씀하시죠. 네, 그 질문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종전선언을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전쟁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전쟁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대한민국 안보에 한 축을 담당하는 주한미군이 나가야 됩니다. 이걸 북한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내 종국이 어정쩡한 멀치 국민들을 합쳐서 외국군 나가라. 왜 남북한 전쟁하지 않는데 외국군이 왜 있느냐? 민족 자주군 나가라. 주한미군 나오고 당연히 종전선언과 함께 그 한미 연합 체제, 소위 그 유엔사 종전 체제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강력한 억지력인 세계 최강의 주한미군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이 박수 끄자 것이냐, 남친 억제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전선언은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은 저는 이 전쟁선언이라고 제가 이미 여러 차례 판단을 발표한 적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이 지금 이 국가보안법과에 관련된 건데요. 이 종전선언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논리로도 이 종북 애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제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남과 북이 소위 이제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고 결국은 하나의 국가가 가는 것이고 이제 싸우지 않는데 북한 간첩을 처벌하는 또 북한을 추종하고 찬양했다고 해서 그 잡아놓는 법 이런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하냐?
국가보 없애를 하면은 그런데 그 폐지에 대한 명분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그 남북 연방과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이 이제 두 국가를 주장하면서 이제 북한의 소위 평화적 방법으로 내세웠던 소위 그 불유민 연방 창립방, 연방의 통일방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지금 북한이 무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남북을 통일이 아니라 적화형을 발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선을 만들겠다는 것이 북한인데, 따라서 이 국가보안법, 종전선언이라는 것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북한의 적화혁명을 달성하는 소위 그 비단길, 고속도로를 따라주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다. 이걸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우리 언론에서도 이 국가보안법의 실제 존재 의의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말씀하시죠. 지금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엔 안보리가 6월 25일 날 유엔 결의안 82조를 결의합니다. 유엔 결의안 82조는 뭐냐면 북한의 남한에 대한 침략 행위를 규탄하면서 발로 383 이북으로 철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걸 듣지 않았기 때문에 6월 27일 날 유엔 결의안 83조를 결의합니다. 그거는 북한의 남한을 침공한 것을 무력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무력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유엔군이 파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 7월 7일 날 다시 유엔 결의안 84조를 만듭니다. 84조는 뭐냐면 83조에 의해서 파병한 각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되면 지휘권이 단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휘권을 단일하기 위해서 유엔군 사령부를 미군이 통합해서 운영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미군 사령부가 있고, 그 다음 일본에 있는 유엔 후방 기지를 만드는 결의안이 84조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전쟁을 벌이죠.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1953년도 그러니까 정전 상태를 유지합니다. 휴전협정을 하는데, 휴전협정할 때 우리 그 유엔군 측은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을 하고, 북한 측은 그 북한군 대장하고 그 다음에 그 중공군의 팽덕회가 서명을 하죠.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전작권을 그럼 미군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권한을 없어서 서명 안 하느냐?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383을 넘어서 통일을 하겠다. 그래서 정전선언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겁니다. 북한을 계속 침공하겠다. 그럼 그거를 평화적으로 정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전선언을 잠시 휴전협정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 1953년 10월 1일 날 한미가 뭘 협의하냐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실효는 1954년도 11월 1일 날 해요. 실효를 함으로써 그 다음부터 대한민국에는 휴전협정이 있기 때문에 유엔 결의안 82, 83, 84조에 의해서 주둔한 대한민국의 유엔군 사령부가 아직도 주둔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종전선언이 있다면 유엔 결의안 82, 83, 84조에서 82조는 종전협정이 맺어졌지만 83조 유엔군이 주둔하는 거, 84조 유엔군 사령부를 미군이 유지하고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관계학에서 이 어떤 힘의 균형이라는 세력 균형론이 가장 우세한데요. 북한이 추구하거나 지금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모든 재래식 전략은 한국이 유리할 수 있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핵, 김정일이 1차 핵실험을 했지만 김정은은 2차, 3차, 4차, 5차, 6차 5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잠수함에서 그냥 고체연료로 위에 뛰어오를 수 있는 SLBM을 만들었어요. 지상에 있는 그들이 만든 핵탄도는 어쩌면 헬이라는 데 있어서 이동식이 있지만 고정된 적것을 추적을 하면 그들이 쏘아올리는 것을 우리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잠수함에 부착된 SLBM을 하고 이 바다에서 어느 때인가 발사를 하면은 대한민국은 항상 안보에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이 국방부로는 턱없습니다. 그거를 보장하는 게 한미 간에 맺고 있는 뭐냐면 핵억제, 그죠? 핵 억제력을 가지고 이거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핵억제는 너무나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2023년도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미국과 뭘 맺었습니까? NCG 그룹이라고 해서 핵억제, EDPC를 좀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자고 해서 NCC 부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고, 이번에 팩트시트에도 그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이번 정부도 과거에 윤석열 정부도 만들었던 미국과의 동맹 협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면은 미국이 우리한테 주는 확장 억제에 대한 부분도 없어지는 것이고, 한반도에 주둔하는 유엔군이라는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힘의 균형을 깨트려서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핵에 의한 위협, 그 다음에 SLBM으로부터의 위협, 그 다음에 유엔군이 상징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힘으로 의존한다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의 상징성입니다. 종전선언을 하고 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지표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국민의 삶에 아주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핵을 쏘지 말아달라는 그런 비굴한 불정외교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전선언이라는 의미는 정말 결국 미군의 철수, 북한이 원하는 대남 전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장님이 막아야 되겠죠. 강 의원님의 말씀이 전 국민한테 알려져서 국민들을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영 교수님 빨리 토론만 하시고 한 1분만 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냥 일단 국가보고 폐지 관련해서 이렇게 소중한 자리 참석했다는 건 저한테 굉장히 큰 영광이거든요. 지금까지 이 국가 안보를 생각하고 현재까지 많은 후배들한테 국가 안보를 지켜달라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간담회를 기반으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기식 변호사님 말씀만. 지금 대검 수사권 그 경찰로 이관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떻게 좀 잘 해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면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복귀시켜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국가보안법까지 폐지하겠다고 하는 이 작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작태입니다. 이건 정말 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명운동 벌여서 그리고 이 31명 대표 발의한 사람들 명단도 다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신속하게 이제는 대응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 교수님. 제가 세곡동 출신이라 조금 아는데요. 수사권은 쿠팡 배달로 되는 게 아니에요. 10만 경찰 중에 이 안보 수사하는 분들은 소수죠. 민생치 않으니까. 근데 세곡동은 입사할 때부터 그게 메인 업무예요. 그래서 시작했다면 3년이고 5년이고 그 수사에 매달린다. 왜? 그게 주 업무니까. 근데 경찰은 교통단속하고 뭐 민생치안하고 행사 안보하고 그래서 승진하고 하게 그게 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한다는 거는 안 하겠다. 그거를 이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 원장님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안 하셔도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장 교수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 정리라고 할 건 없고요. 지금 이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둔감해져 버린 게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을 일깨우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위험하고 그냥 그 기관들이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내 일상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 정리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자리에 지키신 게 흔치 않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서천호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자리에 계시고 계속 지금 저희들 토론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최자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각오를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국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말씀 주시죠. 사실 대공 수사 관련해서 또 대공 안보 관련해서
물적, 인적, 제도적인 부분을 이게 이제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법적인 문제, 또 보안법이 사실 최후 이 어쩌면 방어수단인데 이 부분까지도 이제 무장해제를 하겠다, 시키겠다 하는 그런 사안에서 심각성이 정말 크다. 오늘 뭐 이 주제의 비중에 비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예정이 안 돼서 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전문가의 분께서 이 왜 국가보안법이 준수가 되어야 되는지, 또 폐지가 되면 어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지, 또 이 폐지 주장을 제재하기 위해서 어떤 또 실행 방안까지도 말씀을 해주셔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되고 또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말씀해 주신 많은 대책들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도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당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정 교수님을 비롯해서 토론자 4분 그리고 2분 국회의원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뒤 동상이에요.